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태배 골통님이 2년여 동안 알바만 하던 아들이 중견 기업에 서류 심사 패스하고 오늘 오전 9시 면접을 보러 갑니다. 긴장하지 말고 면접에 임하도록 JB가 응원해 주세요. 뭐 긴장할 게 뭐 있어요. 평소 생각 그냥 쭉 얘기하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네, 2년 동안 알바를 하셨다고요? 네. 그때의 내공을 그냥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찬호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찬호가 이름인가 봐요. JB 한번 힘차게 불러주세요. 네, 찬호 화이팅. 네. 쑥스러우십니까? 4869님, 오늘도 어김없이 4시에 일어나 자연과 사람의 중매쟁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조경 관련 일꾼입니다. 차 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매일 날카로운 지적, 명쾌한 방송 감사해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조경관리사구나. 네. 그죠? 근데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자연과 사람의 중매쟁이.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예. 어머, 어쩜 이렇게 표현도 멋지게 하셨을까요? 예. 아무튼 매일 함께 해주셔서 그나저나 감사하고. 조경 관리하시려면 거의 작업의 거의 대부분이 실외 작업이실 텐데 그렇죠. 엄청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주 따뜻한 옷 입으시기 바라고요. 네. 갑자기 이렇게 꽝꽝 땅이 얼을 때도 작업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긴 하네요.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뭐 조경일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땅을 파야 되는 일도 있지만 가지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요즘 전지 작업 많이 하더라고요. 네, 8974님 아침 출근 시간마다 듣는데 문자 보내는 건 처음입니다. JB. 오늘은 우리 부부 38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참 징하게 살았어요. 26살에 시집와서 참 고생도 많이 했네요. 축하 많이 해주세요. 라고 보내셨어요. 여기서 징하게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징하게. 네, 징하게 38년을 더 알콩달콩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더 큰 선물 온다고 예고해 드렸죠?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치킨입니다. 누군가가 장병들에게 사주고 싶었다던 바로 그 치킨 저희가 오늘 쏘겠습니다. 총 10분에게 드릴 텐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 무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로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평소 시선 집중에 대한 생각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평가도 좋지만 저희는 쓴소리도 환영하는 방송이거든요. 촌철님들의 활발한 소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왜 치킨인지는 JB 아시죠? 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은 배후로 지목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된 지 정확히 3주 만입니다. 전 씨는 신앙심을 앞세워 추종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극우 성향 유튜버 등에게 자금을 전달해 법원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전 씨의 국민 저항권 발언이 폭동의 동기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 지난해 7월 경찰 압수수색에 앞서 사랑제일교회 컴퓨터를 대거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류해온 걸로 알려진 전 씨 측이 내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강제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짚을 점은요? 우선 당연히 혐의 입증 부분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지난달에 한 차례 반려했다가 이번엔 받아들여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뭔가 구체성이 더 보강이 된 게 아니냐.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이나 국민 저항권이 반려 후에 증거 보강의 내용이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수사 초기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 문제를 발견해서 보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혐의 입증의 증거를 보강을 했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이걸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관심사는 영장 발부 여부인데 교회 컴퓨터를 교체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장 발부의 사유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국은 관건은 혐의 입증 부분일 것 같다.
범죄 소명 부분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짱구님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움직일 것 같은데 검찰이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마징가님은 정광훈 목사는 불사조인가요? 이번에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각에 한 표 합니다. 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울 반포동의 레미안 원 펜타스 전용 면적 138제곱미터 아파트를 남편과 함께 분양받아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4년 8월 일반 분양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500대 1을 넘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138제곱미터 평형의 경쟁률도 80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36억 7,840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70억 원 안팎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배가 된 거죠. 뭐 편법으로 분양받은 것도 아니고 내돈내산이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 첫 번째, 2019년에 문재인 정부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하니까 상한제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해운 후보자가 발의를 했고, 그해 9월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렇게 주장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8월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집값은 못 잡고 경제만 잡습니다. 재건축을 하느라 10수년씩 고생한 조합원들에게는 세대당 수억 원씩의 추가 부담을 안깁니다. 사람 잡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1도 고생 안 한 현금 부자들,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앉아서 5, 6억씩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입니다. 네, 재앙에 한몸 담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편법으로 분양받은 게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편법을 넘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 청약을 신청을 하면서 세 아들을 모두 미혼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장남이 이 분양 신청을 하기 7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이미 결혼을 했고 같은 달에 신혼집으로 추정되는 전셋집을 구한 상태였는데도 미혼 가족으로 등재를 했다는 겁니다. 왜?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엄마 밑에 있었던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 결혼한 장남을 멀쩡한 미혼 부양 가족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후보자는 청약 가점 74점으로 당첨이 됐는데 장남을 부양 가족에서 제외를 했다면 당첨권 아래인 69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해서 하는 바람에 가점을 올려가지고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호날다님, 돈 냄새를 잘 맡는 건가요? 기가 막히군요. 라고 올려주셨고, 윤영기님, 앞에서는 서민하고 뒤에서는 투기를 한 겁니까?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청약 저도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난리가 났었던 청약이에요. 그때 근데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아파트 분양 아마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청문회는 지금 19일 하루만 하는 걸로 잠정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모든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소명할 수 있을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그동안 쟁점이 되어 있던 게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바뀌는데, 이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게 그동안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그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완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내용 좀 자세히 정리해 근데 주시죠. 지금 관련 정황을 좀 두 가지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발간한 검찰 보안수사 우수 사례집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 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그 명분이고 이걸 법무부 장관이 주장을 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민주당의 박주민, 김용민, 민형배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주장을 했을까? 기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정황도 종합을 해서 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정부안이 이렇게 가닥이 잡힌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게 국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2명과의 릴레이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 후보자에게 한번 확인도 해보고 처리 입장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님은 이거 주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우려의 촌철 보내주셨고 옥황상제님도 건건히 보안 수사한다고 하면 검찰을 그렇게 나누는 분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린주님 공소청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할까요? 라고 묻는 질문들이 꽤 많이 있네요.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쿠팡 관련 소식인데요. 쿠팡이 김앤장 그리고 대관 라인을 동원해서 노동부 내부 정보를 파악해온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부 이메일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2020년 10월 대구 칠곡 물류센터에서 장덕준 씨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3일 이메일이 하나가 작성이 되는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앤장이 노동부 내부 소스로부터 대구 물류센터 사망 사고로 인해 쿠팡과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들었다라고 적힌 내용인데요. 이 이메일에는 이 보고가 B의 보고와 다르다라면서 김앤장에 내일 오전까지 좀 더 정확한 소스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서 B가 누구냐? 당시 쿠팡이 영입한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앤장을 통해서도 노동부 내부 정보에 접근을 했고 전직 청와대 행정관 임원을 통해서도 노동부 내부 정보를 파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11월 3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은 언제냐? 노동부가 피감기관에 공식적으로 조사 통보도 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0년 11월 13일 작성된 노동부 감사 결산 이메일도 있는데 이걸 보면 쿠팡 임원들이 그 전날 밤에 노동부의 한 과장의 연락을 받고 이날 오전 9시에 근로감독관을 만났다라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노동부 내에 내부 협력자, 이른바 내부 협력자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이 있었다라는 추정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쿠팡이 왜 그렇게 대간의 노력을 했는가 또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담쟁이 넝쿨님 쿠팡이 아니고 국민 속을 쿡쿡 찌르는 쿡팍이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는 이른바 소권력 행태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윤석열 캠프를 거쳐서 2023년 4월에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 뒤에 사업회 건물 입점 업체에 사업회 지원을 위한 후원의 설립 참여를 요구를 했고 이 업체 대표는 그해 7월 5천만 원을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백 회장은 또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휴일에 골프장을 방문할 때를 포함해서 모두 25번에 걸쳐서
관용차를 업무 외의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국방부의 부패방지법과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위반 소지가 있으니 적정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소권력 다른 하나는 어떤 겁니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건인데요. 농식품부가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5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를 했다고 합니다.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 우리 돈으로 36만 원 정도 되는데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으면서 186만 원을 초과 지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숙박비로 200만 원 넘게 썼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또 상근으로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을 하면서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따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2024년 국정감사 때도 이 성과급까지 합쳐서 강 회장의 8억 원 연봉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와 1년에 최소 7억 이상을 연봉을 받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큰 정치 권력은 일상적 감시와 견제에 놓이지만 이런 소권력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독부처가 제대로 관리라도 해야 하는데 자, 농협중앙회관 하나만 볼까요? 농식품부 감사로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장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하면서 1년에 7억 넘는 돈을 가져간다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쭉 이어졌다. 손 못 대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독부처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정부가 해태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타파님, 썩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군요. 정기영님, 다들 자기 돈 아니니까 펑펑 썼군요. 이사다님, 근데 전쟁기념사업회라는 곳은 뭐 하는 단체인가요? 권력자들 자리 나눔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유사단체들은 국민들 세금으로 하지 말고 조금 없애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도 있고요. 뭐 관리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세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제주 여객기 참사 관련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연구 용역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전산구조공학회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도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둔덕이 없었다면 동체 착륙 후에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이후 멈춰서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둔덕이 있더라도 그게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사고기가 담장을 뚫고 근처 논밭으로 나가서 미끄러졌을 것이고 이 경우에도 중상자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콘크리트 둔덕이 문제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국토부도 국정조사특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서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이 뉴스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촌철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건 일단 정부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로컬라이저 시설 안전 규정은 2003년에 제정돼서 2010년부터 적용이 됐고 무안공항은 그 3년 전에 개항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개량 공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이때라도 안전 규정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항공사, 감독부처인 국토부 책임 면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려야 됩니다. 네, 책임 면할 수 없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먹어는 봤으면. 알죠, 제이비. 네. 네. 이게 유행하니까 이어서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쫀쿠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게 등장을 했고요. 이번에는 두바이 붕어빵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두바이 초콜릿은 초콜릿에
피스타치오와 튀르키의 전통 디저트 재료인 카다이프 스프레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걸 더한 것이라고 하는데, 두바이 붕어빵은 팥이나 슈크림 대신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넣어 만든 거라고 합니다. 두바이 붕어빵은 또 두바이 초콜릿 크루아상 붕어빵, 소금빵 반죽 두바이 붕어빵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서울 강남 일대 카페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하나에 12,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제 입이 먹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네요. 두바이 붕어빵은 둘째치고 두바이 초콜릿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두바이 붕어빵도 디저트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슨 디저트가 12,000원씩이나 하냐,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얘기를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안 하겠습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디저트 말고 본 식사 비용 가운데 12,000원 이하인 게 별로 없더라. 외식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지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갈란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천년소리님도 헉 너무 비싸요, 못 먹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